문학평론가 신영철은 사건과 사고가 다르다고 말한다. 개가 사람을 무는 건 사고이고 사람이 개를 무는 건 사건이라는 예시를 든다. 사고에서 필요한 건 사실 확인과 사고 이전으로의 복구. 사건에서는 해석을 통한 진실의 추출이다. 그의 기준에 따르면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박하사탕은 사건을 다루는 한국 영화 중 가장 중요한 작품이다. 박하사탕에서 사건을 매개하는 상징은 기차다. 기차가 터널을 빠져나오는 오프닝을 지나 주인공 영호, 설경구가 처음으로 바라보는 사물도 기차고 최후를 선사하는 사물도 기차다. 생채기를 낼 수 없을 만큼 육중한 철제 구조, 정해진 시간에 맞춰 도착하고 출발하는 정시성, 그리고 엄연히 존재하는 후진 기능을 망각시키는 압도적인 직진성 때문에 기차는 근대화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된다. 그런데 박하사탕에서 기차는 직진성을 거부하고 무려 6번이나 역주행을 한다. 기차만 거꾸로 달리는 게 아니라 시간도 1999년에서 1979년까지 역순으로 흐른다. 나 다시 돌아갈래 라는 영어의 주문 같은 유언에 따라 근대화의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온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훑어내듯 말이다. 사건에 다가가는 6가지 키워드. 1999년의 영호는 억울하다. 친구의 배신으로 사업이 쫄딱 망하고 증권사 직원이 추천한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됐다. 빚쟁이에게 쫓기고 빗물이 새는 비닐하우스에서 잔다. 부인 흥자와는 이혼하고 하나뿐인 딸도 만날 수 없다. 혼자 죽기는 억울해서 저승길 동물을 만들려고 남은 돈을 모두 털어 권총을 한 자루 사지만 인생 조져놓은 놈들이 너무 많아서 한 놈을 고를 수 없다는 결정 곤란증도 겪고 있다. 그때 일면식 없는 한 남자가 찾아온다. 첫사랑 수님의 남편이다. 젊은 시절 박하사탕 공장을 다녔던 수님은 시한부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영어는 의식을 잃은 수님의 손에 박하사탕을 쥐어주며 옛날 모양 그대로 줘 라고 말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1994년의 영호는 불행하다. 사장님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중형 세단을 몰고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들고 다닐 정도로 가구점이 번창하고 있지만 부인이 바람을 피운다. 상대는 운전 교습을 해주던 강사다. 현장을 급습해 두 년놈을 아작내지만 아내의 바람이 불행의 전부는 아니다. 사실 영호는 부인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무실 미스리와 이미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직장 동료들을 초대한 집들이에서 기도하는 아내 모습이 꼴보기 싫어 뛰쳐나갈 정도다. 그렇게 미스리와 밀회를 즐기던 영호는 식당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 인사를 나눈다. 안면은 있는 사이지만 대화는 어색하기 짝이 없다. 화장실 소변기 앞에서 다시 만난 남자에게 삶이 아름답냐고 묻는다. 이 남자의 정체는
1987년으로 거슬러 가면 밝혀진다. 1987년의 영호는 지독하다. 베테랑 경찰인 영호의 업무는 사회 치안 유지다. 1994년에 식당에서 만난 남자를 처음 마주한 곳도 하얀 타일이 깔린 고문실이었다. 워커홀릭이 된 영호는 한번 시작한 일을 끝을 봐야 한다며 회식도 마다하고 남자의 머리를 수조에 쳐박는다. 기어이 동료의 위치를 뱉고 무력함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에게 일기장에서 봤다며 삶은 아름답냐? 묻기까지 한다. 곧바로 남자의 동료를 잡으러 군산으로 간 영호. 잠복하다가 만난 술집 종업원과 하룻밤을 보내며 영호는 종업원을 수님이라 부르고 눈물을 터뜨린다. 아침에 부두 앞에서 만나 함께 해장국을 먹자고 약속하지만 불순분자의 동료를 서울로 연행하며 어쩌면 또 다른 수님이 됐을지도 모를 만남은 무산된다. 1984년의 영호는 흔들린다. 식후에 자판기 커피를 마시듯 자연스럽게 피의자를 취조하는 고참들과 달리 영호는 고문실이 어색하기만 하다. 오랏줄에 묶인 피의자를 취조한 뒤 실금한 인분이 묻은 손을 닦으며 신고식을 치르던 날 영호의 고향집까지 찾아가 물어 수님이 찾아온다. 분위기는 이상하지만 딴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착하게 생긴 손을 보니 영호씨 맞네요 라는 수님의 호의에 영호는 훗날 부인이 되는 홍자의 엉덩이를 일부러 움켜쥔다. 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뜬다. 마지막으로 사진 찍기가 취미였던 영호를 위해 샀다며 카메라를 선물하지만 영호는 그마저 매몰차게 돌려준다. 이어진 저녁 회식 자리. 영호는 술집을 때려 부수고 고참들의 군기가 빠졌다며 마대자루를 휘두르며 명령한다. 뒤로 돌아 라고. 1980년의 영호는 불운하다. 계엄령이 선포된 엄혹한 상황. 군장도 제대로 싸지 못하는 이등병 영호가 위로받는 유일한 순간은 수님이 정성스레 보내온 편지를 읽을 때다. 영호는 편지와 동봉된 박하사탕을 찬압에 고이고이 모아놓는다. 그리고 면회 온 수님과 영호가 만나기 직전 다급하게 출동 준비가 떨어지고 내무실 바닥에 놔둔구는 박하사탕이 군홧발에 밟혀 박살이 난다. 칠흑 같은 밤, 5월의 광주로 파견된 영호는 동료 군인의 눈만 총알에 다리를 맞아 정신이 없는 와중에 민간인 여학생에게 오발탄을 쏘는 사건을 일으킨다. 엄마한테 혼나니까 일어나서 집으로 가 라는 영호의 절규에도 여학생은 집으로 가지 못한다. 1979년의 영호는 순수하다. 나들이 나온 청춘 남녀들. 영호는 이상하게 자주 눈이 마주치는 수님을 보며 이름 없는 꽃들을 찍으며 다니고 싶다고 말한다. 공장에서 하루에 박하사탕을 1000개씩 포장한다는 수님. 박하사탕을 좋아한다는 영호는 이상하게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이곳의 철교랑 강이 낯익다고 말하고, 스님은 그런 건 꿈에서 본 거라고, 영호 씨의 꿈이 좋은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한다. 그리고 영호는 샌드 페블즈의 나 어떻게를 합창하는 무리에서 벗어나 홀로 강가에 누워 철길을 달리는 기차를 바라본다. 퇴행하는 인간의 마지막 모양새. 시내 21과의 인터뷰에서 이창동 감독의 첫 고민은 영화 순서대로 찍을지 시간 순서대로 찍을지 였다고 한다. 제작진 사이에서는 후자가 대세였고, 설경구도 감정 잡기가 수월하다며 시간 순서대로 촬영을 주장했다. 왜 죽어야 하는지 실감나지 않는데 어떻게 죽겠다고 할 수 있겠냐는 이유였다. 이창동 감독이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시한 근거는 두 가지였다. 뒤로 갈수록 감정이 강해져야 하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시작하는 게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가는 영화의 내적 방향과 일치한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촬영은 영화 순서대로 진행된다. 이런 맥락에서 20년이 지난 지금도 감독의 판단은 틀리지 않아 보인다. 신영철 평론가가 이어서 덧붙인 사건과 사고의 중요한 차이점과도 일치한다. 복구가 가능한 사고와 달리 사건은 진실의 압력을 갖고 있어서 진정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무리해서 되돌리려 할 때는 퇴행이 일어난다. 박하사탕은 사고가 아니라 사건을 다룬다. 공교롭게 개봉 이후 20년이 넘도록 쌓이고 있는 영화의 외적인 기억들은 감독의 선택에 더 높은 설득력을 부여한다. 이를테면 5.18 민주화운동과 유공자에 대한 폄훼, 북한 간첩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근거 없는 루머들 말이다. 물론 이와 같은 질문도 던질 수 있다. 엄연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발급하는 것 아니냐고. 이에 감독은 폭력과 가해자에 대한 어떤 합리화가 아니라 현대사와 맞물린 한 인간의 시간을 되돌려 현실 결과의 원인을 찾는 실존적 결과라는 단서를 붙였다. 불가피하게 역사의 흐름에 휘말려 타락하는 군상보다 순수히 상실로 고통받는 개인에 집중하자는 의미일 거다. 하지만 한 번 더 물음표를 붙이고 싶다. 과연 영호는 숙주의 기회가 없었을까? 경찰이라는 직업을 택하지 않았다면 84년 카메라를 주러 온 스님에게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았더라면, 87년 군산에서 제2의 스님이 될 뻔한 종업원과의 약속을 지켰더라면, 추출된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내지 않고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외치며 무리해서 과거로 돌아가려던 영호의 마지막을 우리는 알고 있다. 퇴행하는 인간의 마지막 모습은 항상 비슷한 모양새인 덕분이다. 1980년 5월에 이등병인 영호는 1960년생으로 1999년에는 40살이다. 박하사탕은 새천년의 시작인 2000년 1월 1일 개봉했고, 2020년인 올해는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이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들은 괴물 같다. 나는 괴수와 괴물을 구분하여 표현하는데, 괴수는 형태와 생김새가 누가 보기에도 포악하고 흉악한 것들이고, 괴물은 그 흉악함과 포악함이 조명의 각도에 따라 정도가 달라지고 때에 따라 온화해 보이기까지 한다. 나는 둘을 그렇게 나눈다. 나는 항상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한다. 그의 영화 시, 버닝, 박하사탕은 내가 생각하는 괴물에 가까운 영화 같다. 구토감이 섞이는 불편함과 동시에 느껴지는 한 인간의 따스한 온정. 이창동 감독은 영화 박하사탕을 통해 무엇을 하려 했을까? 그는 괴물 같은 한 인간, 영호라는 인물의 삶을 거꾸로 훑어가며 재조명한다. 정말 유명한 대사,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그의 말을 끝으로 열차는 역주행을 하며 철로를 달린다. 철로는 근대화의 상징이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철로를 까는 것이었다. 근대 산업시설의 가장 기초가 되는 철로는 광물과 연료, 산업시설, 군수물자, 탱크, 군인들을 육로로 수송하기에 가장 유용한 시설이다. 철로는 지금도 가끔 정치인들에 의해 재조명되며 북한, 러시아, 부산 등을 잇는 꿈과 희망의 운송수단으로 여겨진다. 나는 대한민국이 정치적인 의미에서 근대의 문을 닫고 현대의 문을 열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너무 빠른 산업화와 격동의 근현대사는 여전히 살아남아 정치적이고 일상적인 수많은 문제들을 달고 다닌다. 대한민국의 정치 철학은 여전히 보수들의 사이에서 줄넘기를 하며 뛰어다니고 있다. 영호가 난데없이 잘만 달리고 있는 열차를 가로막으며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외치는 것은 근현대의 역사 속 앞으로만 내달리는 시간의 흐름을 정면으로 막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열차는 한 개인이 막아서기엔 너무나 강하고 무거운 것이기에 영화에서 표현되진 않았지만 영화는 산산이 으스러졌을 것이다. 영화의 삶 역시 그랬다. 그는 한 개인으로서 막아설 수 없는 역사의 흐름 앞에 자신과 자신의 주변인들을 파괴했다. 개인으로서 영호에게 자신의 삶 가운데 선택지가 없었느냐?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있었다. 영호는 매 순간 선택지 앞에 섰었다. 그가 쓸데없이 많은 열쇠 꾸러미를 들고 다니는 것이 바로 그가 수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얘기한다. 그는 그 많은 열쇠 꾸러미를 가짐에도 문을 열지 못하지만 남은 쉽게 열어준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삶 속의 선택지는 무수히 많다. 그걸 지켜보는 타자들은 혀를 차고 답을 찾아주지만 막상 그 상황에 놓인 주인공은 수많은 열쇠 꾸러미 속에서 헤맬 뿐이다. 사진기는 껍데기고 필름은 알맹이다. 박하사탕은 껍데기고 추억은 알맹이다. 영호는 껍데기 같은 삶을 살았다. 사실 영호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의 환경이 조금만 달랐어도 다른 선택들을 했을지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가 진심으로 사진사가 되길 원하고 꽃을 좋아했는지 수님의 작고 소소한 진심을 정말로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는 없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가 누워 혼자 눈물을 흘리는 것과 나딕다는 영어의 말에 수님이 그건 꿈에서 본 거라는 대답, 모두 영어의 상상인지 감독의 위로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가 껍데기 같은 삶을 사는 것은 분명하다. 그가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 모두 외면한 채 그저 시계바늘의 흐름과 남들의 부추김대로 살아간 것 모두 껍데기 같은 삶의 총체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시작점은 광주에서일까? 영어는 강제였던 아니던 피해자가 명확한 역사 속 사건의 가해자 측의 한 사람이었고 그 이후엔 쭉 가해자로 살았다. 이 영화는 왜 가해자의 시점에서 삶을 돌이켜보는 걸까? 나는 징병제는 국가가 개인에게 하는 가장 파괴적인 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제3세계에서 벌어지는 내전으로 인해 소년병들이 만들어져 가치관과 윤리관이 확립되기도 전에 살인과 폭력을 종용당하는 것과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강제 징병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 걸까? 그 둘이 같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우린 마치 소년병들처럼 군대에서 폭력과 감시, 처벌을 서로가 서로에게 하도록 종용당했다. 인격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위들의 일체를 우리는 그 시스템 사이에서 행하도록 교육받았다. 하지만 이것은 군대라는 시스템으로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근대식 교육을 받고 근대식 행동을 강요받았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닌 역사 속 긴 시간 동안 겹겹이 쌓인 것을 안다. 우리에게 영호라는 인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외계 생명체나 괴수같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근대와의 여진과 쓰나미들을 살갗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징병제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영어와 같은 인물은 늘어갈 것이고 그들을 통해 폭력은 계속해서 전이될 것이다. 삶은 아름답다. 영어는 저녁 이후 수님은 물론 그 당시 야유회를 함께했던 친구들 모두 찾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화 대혁명 당시 어린 홍위병들이 문역 후에 부모와 사회에 버림받은 것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다. 영호는 스스로 지인들과 연을 끊고 살아갔을 것이다. 그의 부모들 역시 보이지 않는다. 영호는 삶은 아름답다 라고 말하며 동료와 친구들을 지키려는 학생을 자신과 마찬가지로 구렁텅이에 빠뜨린다. 영어는 삶은 아름답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신처럼 지옥으로 끌어내려 자신과 비슷한 삶을 살길 바라는 사람이다. 그가 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죽음의 고비 앞에서 수님은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기억한다. 영어로 인해 더럽혀졌을 수도 있을 기억을 그녀는 아름다움의 영역으로 끌어냈다. 하지만 영어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더러움, 역겨움만을 기억할 뿐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마지막 씬에서 그가 흘리는 눈물은
영화적 상상일 뿐이어서 진실이 아니거나 꿈일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박하사탕을 보고 텁텁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이 영화는 박하사탕이 가지는 기존의 목적인 입가심이 아닌 텁텁한 뒷맛을 남기며 마음속에 깊은 불쾌감, 불편함을 남긴다. 아무리 양치를 한들 이 문제적인 영화를 지울 수 있을까? 전염병처럼 번져만 가는 폭력의 세계에서 나약하고 힘없는 개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젊고 또 나이가 든다 하여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껍데기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아쉽게도 감독은 답을 내려주는 사람은 아닌 듯하다. 그러니 이토록 텁텁한 박하사탕이 된 게 아닐까.